월요일에 우리가 기업의 이 IPO, 기업 최초 공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절대 가치 평가, 그리고 상대 가치 평가.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절대 평가가 있고 상대 평가가 있듯이 그 학생 자체의 성적에만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성과를 비교하느냐의 차이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나눠질 수 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그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 흐름에 집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잘했느냐를 따질 것이냐에 따라 상대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절대적인 가치 평가의 방법으로 이 현금 흐름 할인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지식적으로는 어떻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잉여 현금 흐름 혹은 자산으로부터의 현금 흐름을 측정을 하면 되고, 그 자산으로부터의 현금 흐름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 영업 현금 흐름, 자본 지출, 순원전 자본의 변화, 이 세 가지를 알면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매년 어떤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지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무한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근사치를 만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종료 가치라는, 영어로는 터미널 밸류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터미널 밸류, 이 종료 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주 단순한 가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특정 시점 이후로는 어떤 정해진 성장률에 따라서 이 기업의 현금 흐름 혹은 현금 흐름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 성장 연구 연금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 값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시를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자, 여기서 나온 기업 가치는 기업 전체의 가치예요. 이 기업 가치는 영어로 enterprise value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업의 가치는 이 기업의 결국 자산의 가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업 가치를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구했냐면, 자산으로부터의 현금 흐름, 혹은 free cash flow의 현재 가치로 이 자산의 가치를, 이 기업의 가치를 구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앞으로 이 자산이 창출할 수 있는 모든 가치를 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자산이라는 것은 뭐냐? 부채와 자기자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기업 가치는 이 기업의 부채의 가치와 이 기업의 자기자본의 가치를 합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사실 이 기업 가치를 분석을 할 때는 보통 주주나 아니면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주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를 알고 싶을 때는 우리는 이 기업 가치에서 출발을 하면 됩니다. 기업 가치에서 출발해서 부채의 가치를 빼주면 자기자본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자본의 가치를 주식의 숫자로 나누어주면 우리는 주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기업 가치를 구한 후에 부채의 가치를 빼주고 그것을 주식의 숫자로 나눠준 것이 주식의 가격이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주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방금 나왔던 그 펠린 펜스에 대해서 얘네가 부채가 현재
4천만 달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주식 숫자가 350만 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측정한 기업 가치가 1억 5,800만 달러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서 요 부채의 4천만 달러를 빼주고 그것을 주식의 숫자로 나누었을 때 주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산 결과 이 헬린팬시라는 기업의 주가는 33달러 75센트가 돼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 포인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많은 분들이 머리로는 이미 이 내용을 공부를 했지만 약간의 혼동이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말을 표현을 할 때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따옴표 적정한 주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거를 영어로 쓰면은 fair price 뭐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적정한 주가라는 것은 현재 주가와는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적정하다라는 이 경제학이나 아니면은 재무 금융에서 적정한 가격이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계산을 했을 때 이 가격이 적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은 does not necessarily 지금의 현재 가격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이 적정한 주가와 현재의 주가가 차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나의 계산이 잘못되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차이 나는 것을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다면. 왜 그러느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적정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높다 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적정한 주가보다 현재의 주가가 크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각각의 경우가 어떤 의미이냐? 이제 우리의 분석이 정확하다면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정보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분석이 정확하다면 이 가격이 타당한 가격이에요. 근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 주식시장에서 이 기업의 주가는 다른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면 그로부터 여러분들은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적정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높다면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지금 비록 현재 다른 사람들은 이 주식을 예를 들면 뭐 10달러에 거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보니 20달러가 적정 주가로 계산이 되었다라면 내가 판단한 게 옳다면 주가는 10달러에서 20달러로 조만간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것을 사야 된다. 그러면 나는 조만간 이 시세 차익인 10달러의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만약에 적정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낮다. 예를 들면 현재 주가가 10달러인데 적정 주가가 5달러로 계산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업의 적당한 주가는 5달러밖에 안 되는데 어떠한 잘못된 이유로 사람들이 이것을 지나치게 비싸게 사고팔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만간 이 기업의 주가는 5달러로 떨어질 거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매도, 매각, 판매를 해야 되고 팔아야 되고, 왜냐하면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없다면
이제 공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들이 이 주가 계산을 맨날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냥 주가가 이렇다라는 것을 그냥 끝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토대로 이 주식 투자자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어떠한 방향이 옳을 것이냐.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는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는 이 현금 흐름 할인법을 통해서 이 절대적인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이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현실에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기업의 가치를 현금 흐름 할인법으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정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추정 재무제표는 지금 현재의 재무제표가 아니라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렇게 미래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추정 재무제표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개인 투자자, 아무런 그 기업 안에 내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추정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는 가능하다면 이 현금 흐름 할인법을 쓰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거는 사실 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저도 이제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이상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성취도를, 학업 성취도를 정확하게 한 명 한 명 다 측정을 해가지고 다들 잘하면은 다 A+ 주고 못한 사람은 이제 좀 낮은 학점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거를 측정을 하기가 매우 어렵죠. 이 여러분들이 집에 갔을 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이거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에서 어떤 수준까지 올라갔느냐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외부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에서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상대평가인 거죠. 그래서 대충 비슷한 수강생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중에서 누가 조금 더 좋은 시험 결과를 가졌느냐, 누가 조금 더 과제를 잘했느냐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기업 자체에 대해서 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상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정보의 제한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비교하는 분석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그게 상대가치평가법이 되겠습니다. 이 상대가치평가법의 가장 큰 근본적인 가정은 비슷한 사업을 하는 비슷한 기업이고 비슷한 사이즈라면 비슷한 규모라면 얘네들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없다면 이 상대가치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에 대해서 명지대학교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식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을 공부할 때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친 표준적인 대한민국의 학생이라면 이 정도의 학업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수능 평가원에서 문제를 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제가 이렇게 식으로 어려운 식으로 써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분자에 있는 거는 어떤 기업의 가치입니다. 이제 1번 기업의 가치, 2번 기업의 가치, 3번 기업의 가치, 4번 기업의 가치 쭉쭉쭉 해서 n번째 기업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어떤 무언가 지표가 있을 겁니다. 뭐 그게 ROE일 수도 있고 뭐 ROA일 수도 있고 뭐 PE일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어떠한 지표이든지 있을 거예요. 어떤 성질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 성질이 그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라면 그 사이에는 일정한 비율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쿠팡과 아마존과 알리바바를 비교한다면 그 구독료를 내는 평균적인 고객의 숫자가 연간 몇 명이냐를 토대로 얘네를 분석을 한다면 대략적인 이 기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뭐 넷플릭스랑 웨이브를 비교한다면 마찬가지로 몇 명이나 고객이 구독을 하고 있는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뭐 삼성전자의 반도체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반도체 이 계약을 몇 건이나 했느냐, 어디 몇 개나 납품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걸로 평가를 하고 있을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꼭 재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이든지 이 기업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시로 이제 이런 예시를 들어볼 텐데, 어떤 기업 ABC가 있는데요. 얘네가 완전히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경쟁이 치열해서 이제 동일한 가격에 팔고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얘네가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A는 매출을 4억 달러를 내고 B는 2억 달러, C는 8억 달러만큼 매출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A의 기업 가치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이거에 견주어서, 이거에 빗대어서 B와 C의 기업 가치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A의 경우에는 이제 4억 달러인데 이제 밀리언을 빼고 이야기하면 400이니까 400의 매출을 가지고 있을 때 기업 가치가 2000이 되었습니다. 근데 B의 경우는 200의 매출을 올렸고 C의 경우는 800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면 이 비율이 일정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상품을 똑같은 방법으로 제조해서 파니까 당연히 매출이 많은 애가 훨씬 더 좋은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비율은 지금 매출의 5배다 라고 측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알려지지 않은 B와 C의 기업 가치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B의 경우는 5배를 적용을 하면 200의 5배 해서 1000이 나올 거고, C의 경우는 800의 5배 해서 4000이 나올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B와 C의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더라도 A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이 상대적으로 B와 C의 기업의 가치를 측정을 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상대가치평가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원리를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다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디테일로 가면은, 이제 실무적인 측면으로 가면은, 프랙티컬하게 가면은, 그러면 어떤 지표를 적용을 하느냐가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상대가치평가법을 잘 쓰려면 어떠한 지표를 쓸 것이냐가 제일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비슷한 애를 골라야 말이 되겠죠. 얘네는 지금 A, B, C가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 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출이 크면은 당연히 그 기업이 좋은 거다라고 했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전혀 다른 상품을 만드는 애들,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비교한다 라고 했을 때 순수하게 매출로 비교하기에는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혹은 뭐 현대자동차와 뭐 네이버를 비교한다, 이런 것은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걔네가 취급하는 상품이 다르고 얘네가 처해 있는 산업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비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비율, 적절한 지표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유사한 비교 기업,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경쟁 기업을 잘 선정을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지표를 많이 사용을 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표가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요즘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지표로는
EV EBITDA라고 읽는 이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두 개를 설명을 드릴 텐데, 두 가지 모두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모두 이익이 클수록, 그러니까는 꼭 반드시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익이 크다라는 것은 이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 흐름이 크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기업의 가치가 더욱더 커지지 않겠느냐. 절대가치 평가를 할 때 우리가 현금 흐름을 가지고 기업 가치를 평가했듯이, 결국 이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이 크다면 결국 기업의 가치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것은 뭐냐? 이 주가 수익 비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당 순이익, earnings per share 해서 EPS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것은 순이익, net income을 주식의 숫자로 나눈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가 수익 비율은 무엇이냐면 이 주당 순이익 분의 현재의 주가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PE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게, 프라이스가 먼저 나오고 이제 영어에서는 먼저 나오는 게 분자, 나중에 나오는 게 분모이기 때문에 분자, 분모가 각각 프라이스와 어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PE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주가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시가총액, 이렇게 얘기하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영어로는 Market Capitalization 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MC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지금 현재의 주가에다가 전체 주식의 숫자를 곱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꾸로 이로부터 우리는 주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시가총액을 주식의 수로 나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편 EPS는 뭐였냐면 순이익을 이제 주식의 숫자로 나눈 거였죠. 그러면은 EPS분의 주가는 뭐가 되냐면 주식수분의 순이익 분의 주식수분의 시가총액이 되기 때문에 둘 다 주식수로 나눈 값이거든요. 분자와 분모를. 그러면은 서로 약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주가 수익 비율은 계산의 원래 정의 자체는 주가를 이 EPS로 나눈 것이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식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개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알아야 할 그 기업의 가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씩을 다 자기의 용도에 맞추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냥 내가 주가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요 PE 값에다가 EPS를 곱한 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PE 값이 EPS분의 P이기 때문에 요 분모를 이렇게 곱하면은 주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PE 값에다가 EPS를 곱하면 된다. 그러면은 이 PE와 이 EPS는 각각은 어떤 값이냐? 이제 이것은 이 경쟁 기업들의 평균으로 요 PE 값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EPS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이 기업 자체의 순이익 혹은 가능하다면 내년도 추정 순이익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본인 기업이고 얘는 경쟁 기업 거를 써야 된다.
이제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전체 시가총액을 구할 때 써먹을 수 있는데, 시가총액은 사실상 자기자본의 시장가치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자본의 시장가치를 알고 싶을 때 요 PE 값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요 두 번째 공식에서, 두 번째 요 등호에서 시가총액은 순이익을 이쪽으로 넘기면 순이익 곱하기 PE 값이 되기 때문에 PE 값에다가 이 순이익을 곱하면 바로 시가총액 혹은 자기자본의 시장 가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거는 다시 한번 이 경쟁 기업 거고, 이거는 본인의 가능하다면 추정되는 순이익을 써주면 좋다. 없으면 지금 현재 것을 이제 써주면 우리가 이 기업의 시가총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시가 있는데요. Applied Materials라는 기업이 있다. 내년도 주당 순이익이 1.07로 이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동종 기업, 동종 업종의 같은 경쟁 기업의 이 평균 PE는 24.05로 계산이 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주가는 18.98달러다 라고 한다면 이 어플라이드 매테리얼스의 적정한 주가는 요 첫 번째를 이용을 해서 이 동종 기업들의 평균에다가 요 1.07을 곱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5.73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주가는 18.98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가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우리의 분석이 정확하다면 주가는 25달러가 될 때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식을 사야 된다 라는 그런 액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많이 사용이 되는 지표는 EV EBITDA라는 건데, 이 순이익에 지금 요 주가 수익 비율을 썼을 때에 약간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현금 흐름 할인법을 했을 때랑 그냥 주가 수익 비율을 썼을 때를 비교한다면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목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이익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 순이익을 사용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회계적인 기준에 따라 측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재무의 관점에서 혹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 기업이 진짜로 창출하는 현금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의 계산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부채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셨듯이 이 주가 수익 비율은 그냥 직접적으로 이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 혹은 시가총액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채,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 등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바로 이 주식의 가격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기업은 동일한 두 개의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업은 부채가 높을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부채가 낮을 수가 있는데 그때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고민을 하지 못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요 주가 수익 비율은 아주 직관적이고 단순하지만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조금 더 우리가 발전된 주식 자본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에서 요 주가 수익 비율보다 투자자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지표가 바로 EV EBITDA입니다. 이 EV EBITDA는 첫 번째로는 분모에 순이익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EBITDA라고 하는 이 현금 흐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측정하는 우리가 절대적 현금 흐름법에서 이야기했던 정확한 자산으로부터의 현금 흐름과 일치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오차를 상당히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체 그냥 주식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의 값어치도 반영해서 기업 가치를 측정을 한다 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자와 분모가 모두 바뀌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요 주가 수익 비율을 썼을 때보다 조금 더 정확하고 더 오차가 적을 그럴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자, 여기서 분자에 들어가는 EV는 뭐냐면 기업 가치입니다. 우리가 현금 흐름 할인법을 썼을 때 나왔던 그 개념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본에 순부채를 더해준 것인데, 순부채라는 것은 현재 부채에서 현금만큼을 빼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것으로 기업의 가치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 EBITDA라고 하는 요 분모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자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다가 감가상각과 감모, 이거 뭐라고 하지? 아모타이제이션 감모상각이라고 똑같이 얘기하나? 제가 정확하게 회계 한글 용어를 모르겠는데 아모타이제이션까지 반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회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디프리시에이션과 아모타이제이션의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디프리시에이션은 눈으로 보이는 유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아모타이제이션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예를 들면 기술에 대한 감가상각,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권리금 이런 것들의 굿윌 이런 것에 대한 감가상각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두 가지 둘 다 그 감가상각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가 이 EBITDA가 왜 의의가 있냐를 생각을 해보자면, 손익계산서를 그려봤을 때,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그려봤을 때 매출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을 빼고 뭐가 나오냐면 여러 가지 영업 비용을 빼고 여기서 이제 감가상각을 원래 보통 빼게 되죠. 이렇게 뺐을 때 나오는 것이 EBIT, 이자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여기서 법인세를, 이자 비용과 법인세를 빼줘야 되는데, 이자 비용, 법인세 이제 이렇게 뺐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순이익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영업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영업 현금 흐름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요 EBIT에서 감가상각은 거꾸로 더해주고 법인세도 빼준다, 이자 비용은 무시한다,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먼저 이자 비용을 무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재무에서 이자 비용은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이 아니라 이 채권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출이라기보다는 분배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이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는 실제로 발생한 지출이니까 빼주고, 감가상각은 실제로 발생한 지출이 아니라 회계적인 장치로 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거꾸로 더해준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OCF, 영업 현금 흐름을 구했어요. 근데 이 OCF를 구하기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제 바로 이 손익계산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 EBITDA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법인세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감가상각은 최소한 거꾸로 더해주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요 EBITDA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법인세를 계산하려면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그거는 그냥 생략을 하되, 그래서 빠르고 간단하게 하되 최소한 이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보정을 해주겠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된 EBITDA는 OCF, 우리가 원래 측정을 해야 될 궁극적으로는 잉여현금 흐름, 그리고 잉여현금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영업현금 흐름을 측정하는 이 일종의 그 보조적인 장치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우리는 현금 흐름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측정을 하고 그걸 활용해서 기업 가치를 측정을 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다음 주 사례 연구를 할 때 요 EV 에비타를 사용하는 경험을 해보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또 예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 상대가치평가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상대가치평가법은 한계점이 당연히 존재를 해요. 이 현금흐름 할인법도 한계점이 있지만 상대가치평가법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쟁하는 기업이 뭔지 모르면은 적용을 할 수가 없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경우일 수 있는데, 어떤 기업이 어떤 제품에 대해서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비교할 기업이 없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굳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 구글을 상대가치평가법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난해해요. 왜냐하면 구글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 기업이 누구냐, 이걸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을 평가하는데, 그럼 얘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를 측정한다라고 하면은 누구랑 경쟁을 하는 거냐, 이게 애매할 수 있어요. 사실상 그래픽 카드에서는 독점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 가능한 기업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프랙티컬한 문제인데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요 PE 값을 이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PE 값에다가 순이익을 곱해주면 시장 가치가, 이 시가총액이 나오고, 혹은 PE 값에다가 EPS를 곱해주면 주가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EPS나 순이익이 음수일 때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쿠팡의 경우에는 재작년부터 이제 매출이 이제 크게 증가되면서 순이익이 양수로 전환이 되었어요.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쿠팡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던 3, 4년 전에는, 당시에는 쿠팡의 순이익은 음수, 그러니까 사실 손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럼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계적으로 이 원칙을 적용을 하면 어떤 수에 순이익 음수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값인 시가총액이 음수가 돼서 나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음수일 수는 없거든요. 어떤 주식을 마이너스로 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상대가치평가법을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이 기업이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안정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순이익이나 요 방금 살펴봤던 에비타가 양의 값으로 나와주고, 이런 상황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는 거꾸로 얘네들 경쟁하는 애들의 문제인데, 방금 살펴봤던 요 순이익의 문제는 얘가 음수이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쪽을 사용을 뭘로 하냐면, 얘의 경쟁 기업들의 요 주가 수익 비율을 가져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가정이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경쟁 기업들과 이 자체 본인 기업이 다 일정한 비율을 따라서 기업의 가치와 어떤 지표가 측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때때로 금융 위기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에 폭등이 발생을 해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얼마 전까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지금 이 질병을 멈추기 위해서 일단 사람들을 집에 머무르게 하거나 아니면은 원격 재택근무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어떻게 했냐면, 돈을 풀어서 정부가 돈을 그 사람들한테 현금을 줬어요. 그리고 그 현금을 주는 과정에서 중앙은행,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미국의 연준은 이자율을 거의 제로,
거의 이자율을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이자율의 효과로 인해서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그걸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이것저것 다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사실은 대유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는 침체되었었거든요. 실제 경제 활동은 별로 좋지 못했는데 기업들의 주가는 2배, 3배, 심지어 5배, 10배가 되었어요. 그 상황이 이어졌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기업들의 주가와 순이익을 측정을 해서 요 비율을 측정을 하면은 지나치게 높게 측정이 됐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기업에 적용을 하면은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치평가법은 현재의 주식시장의 상황 등에 의해서 굉장히 잘못된 왜곡된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가능한 앞에 배운 2가지 방법을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 가능하다면 이 기업의 내재적인 가치,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 할인법을 적용을 해서 이 기업의 가치를 예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의 이 현금 흐름 할인법의 결과가 너무 지나치게 터무니없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추정 재무제표를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수들이 누적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부족한 정보로 인해서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대가치평가법으로 이 앞의 결과가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줄 수 있겠다. 어떤 식이냐면 기업 상대가치평가법을 통해서 약간의 조정을 하면은 그 주가가 최대 어디가 될까? 최소 얼마가 될까? 이 범위를 구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서 계산했던 현금 흐름 할인법의 결과가 그 구간 안에 있느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1번의 이 현금 흐름 할인법의 결과가 너무 지나치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의 결론이 되겠습니다.